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증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기사를 훑어보다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시가 훨훨 나를 때는 언제 꺾일지 모르니 조심하라 하고 또 조금 내리는 분위기일 때는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오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객관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재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기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0.04% 소폭 상승 중인데요. 228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619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8%대 상승 중인데요. 82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에서는 양지수에서 모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수 중이고요. 반면에 개인은 372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번 13일에는요. 옵션 선물 동기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거래량은 다소 낮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1% 소폭 하락하면서 7,51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2%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2,889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94에서 95선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1%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금 시세를 확인을 해봅니다. 골드는 현재 0.02% 내리고 있는데요. 좀처럼 1,200달러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들어닥친다라는 이야기로 원유 시설에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유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81%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 어제장 마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0.18% 소폭 내렸습니다. 2,664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지수 역시 조금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는 0.72%대 하락하면서 26,42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대 상승 중입니다. 724만 6천 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에이다만이 0.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세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코인들이 약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퀀텀은 0.39%대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2위에는 이오스, 3위에는 에이다, 이더리움과 리플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은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로 나와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는 이 트럼프의 지지율에 관한 기사입니다. 추락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 주요 산유국 공급 시도에 주목되면서 혼조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오늘 다시 급등세를 띄웠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USA Today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현재 Two more polls find Trump's approval rating below 40% even as economy surg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조사 업체에서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가 또 이 정치적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한번 이 추락을 하면서 공화당의 중간 선거 전망이 어두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현재 나와 있는 지지율 선거 결과에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CNN 측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42%에서 36%로 떨어졌고 한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41%에서 38%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는 좋습니다. 네, 현재 기사에서는요, 이 70%의 응답자들이 현재 미국의 경제는 굿이거나 아니면은 엑설런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또 이러한 영향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 6일 날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6일만 하더라도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기사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오늘 기사 함께 보시면요. 이 제목에서 현재 Oil prices rise on Iran and hurricane worri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크루드연은 1.8% 상승했고 현재 WTI는 1.8% 상승하면서 배럴당 68.7달러까지 올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원유 수급 우려가 유가 오름세로 주도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유가는 물론 휘발유 선물도 2%대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흐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심도 있는 분석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이슈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저희 월요일장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던 우리 김은수 멘토님이 특별히 또 오늘도 출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은 경제적 여건상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국가가 성장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정상 또한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아야 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반대인 듯합니다. 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전날이었죠. 11일에 퀸입학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0%가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고작 30%대로 지금 하락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거부 의사는 50%가 넘는 54%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이 지지율은요, 이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 굉장히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굳건한 이 경제를 굉장히 내세우면서 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 트럼프를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테마로 굉장히 맞춰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민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가 굳건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트럼프 혹은 공화당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렇게 시민들의 생각이 복합적으로 이제 붙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제 급락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뉴욕타임즈에서 실린 행정부 이 고위관리의 익명 기고 등의 이 연이은 폭로로 이미지에 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 부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이 설명을 하겠다, 자신은 이 대통령 측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신랄하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이 기고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것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도덕관념이 없고 충동적이고 이 부실하면서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굉장히 신랄하게 좀 뭔가가 트럼프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요. 게다가 20일 월요일에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
공급하는 업체들이 지금 미국 내 생산 발언 영향으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상황입니다. 애플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애플워치 가격은 지금보다 10%나 더 오를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월가의 이 투자 전략가들은 이제 이런 애플 등의 이제 기술주의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다수의 ETF들은 이제 무역 전쟁 여파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서 굉장히 이제 악영향은 줬다라고 했지만 이제 좀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전날을 좀 홍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만에 지금 반등세를 보인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수의 ETF들이 매도 플레이를 예상을 했지만 이 상당히 지금 매출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신장을 좀 근거로 해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지금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 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다우지수가 조금 하락은 했지만 기술주의 반등은 좀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화당과 트럼프 측은 경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의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지금 현재 11월 중간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 이 측은 이제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사실 이 개인 소득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제 개편안으로 대선 선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좀 영구화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좀 골자로 하는 이 추가 감세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지난해 12월에 이제 최고 35%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그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세제 개편 말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10년간 약 1,700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세제 개편 법안에 최종 서명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중 개인 소득세 세율 인하의 부분에서는 사실 2025년에 이제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 소득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이익 실현과 영구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민들의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개인 소득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반대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포석일 뿐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 카드가 사실상은 지금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의문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중국 등의 무역 분쟁 이런 압박 등의 여러 가지 좀 다발적으로 이제 발을 좀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루어질 일은 이 중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가 워낙에 크지만 경제 부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이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감세안에 무게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장 국제 유가의 뚜렷한 방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지금 원유 공급에 의한 이제 우려감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수급 데이터, 그리고 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이제 경제 제재 우려감 등으로 인해서 아직은 사실상 이제 매도 매수 등이 이제 뚜렷한 향방을 찾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급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 WTI 가격이 2달 가까이 계속 좀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날장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으로 좀 마감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대서양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리케인 이제 허비 그리고 엄마 등의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상륙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었죠. 굉장히 저는 아직도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허리케인은요, 미국 원유
원유 생산과 정유 활동의 중심지인 멕시코만이라는 이곳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원유 생산 그리고 정유 활동 같은 가동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허리케인의 상륙 지점 등을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지켜보자라고 이제 관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원유 시장에 지금 허리케인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 허리케인이 원유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주택 같은 게 이제 많이 비에 들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제 힘들어 했었는데 허리케인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되는 원유 생산 차질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높으면서 유가를 소폭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작년 멕시코만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가 이 정유 시설의 이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오히려 유가를 좀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허리케인이 유가에 미친 영향이 좀 다른 이유는요. 멕시코만이 미국 원유 생산과 이 정유 활동의 이 정말 중심에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이제 지나서 이제 돌게 될 경우에는 멕시코만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이 회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생산 시설을 당연히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직원들도 이제 대피를 좀 시킬 테고요. 실제로 작년 10월 초에 발생한 허리케인 이제 레이트는 멕시코만을 좀 지나면서 해당 지역의 원유 이 10월 초에 발생한 허리케인 천연가스 78%를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경로와 이 영향, 이 받는 지역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이 원유 시장이 이제 미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세세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허리케인으로 다른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허리케인에 의해서 지금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원유 생산량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시죠. 제가 이 크루드 오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뚜렷하게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2달간 제가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허리케인 플로렌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급등을 하면서 69.35, 69.35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70.45 여기 보시면요. 이 두 번째 라인이 70.245에서 저항 라인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짧은 매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허리케인이 만약에 정말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석유 시추, 베이커 휴지 시추가 이제 금요일마다 나오죠. 이제 그 시추 기수의 이 시설보다 정제 시설이 더 많이 멈추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 재고가 이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유가가 급락한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 플로렌스는 주요 송유관 콜로니얼 이 파이프라인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전날부터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상방 대응, 이제 매수 플레이가 사실상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지금 박스권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항 라인이든 이 지지 라인이든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은데요. 최근에 무역전쟁 이슈가 좀 무색하게 나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승, 매수 방향을 좀 취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나스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단기 하락세에서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상이 좀 적중을 했습니다. 애플이 지금 오는 12일에 아이폰 언팩 행사를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신제품이 이제 9월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전 고점이죠. 전 고점 이 끝에를 최고 이 라인인 7,697선을 과연 뚫을 수 있느냐 이런 파워가 있느냐는 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 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7,640포인트 여기가 지금 1차 저항 라인입니다. 이제 여기가 좀 매수로 보여주는 분들이면 여기서 1차 청산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신규 매수는 좀 가능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는 7,573포인트에서 이 기준으로 오늘 좀 청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애플의 언팩 행사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지수가 바뀔 가능성이 오늘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일봉상 7,430포인트에 대한 이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 이 라인 이 선 안에서 오늘은 좀 이제 등락폭을 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 추가 관세 이슈만 없다면 오늘 사실상 이 매도는 조금 자제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 트레이딩이 관점이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1차 저항 라인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중국에서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블랙스완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는 블랙스완은 무엇이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두 번째 이슈 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좀처럼 이 중국 상해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일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일단은 전일장 같은 경우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상으로는 4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해서 2664.80으로 가서 2700선에 대한 시장의 이제 뭐 기대와는 다르게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9.6포인트 뭐 오르긴 했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도 4.34포인트 올랐지만 일단은 1400선 사세에는 좀 실패를 하면서 1395.17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해 증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일단은 하나는 2016년 2월 29일에 최저치, 그러니까 근 1년 반 전에 지수보다 이제 더 낮게 지금 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32개월 내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모멘텀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 자체가 시장의 관심도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상해 증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펼치게 될지 두 번째 이슈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대만 쪽에서 이제 중국에 복귀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들어오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좀 펼쳤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복귀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국 내 쪽으로 산업 또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좀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볼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은데요. 대만이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을 좀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길은 지금 무역전쟁으로 통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타격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국은 이제 대만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기업들을 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30년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대만은 중국 쪽에 이제 산업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낮추려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만 정부가 이제 작업 중인, 그러니까 최종 작업 중인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개선이랑 연구개발비 이러한 세금 우대,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 정부나 아니면은 미국 측에서 하는 세제 혜택, 그리고 토지 제공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만 정부의 복귀 기업 인센티브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국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흐름들을 봐도 지방정부 쪽에서 아무리 이제 세제였던 토지 지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굳이 옮길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소규모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은 토지 제공을 통해서 옮길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생산 설비가 대규모로 좀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부품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생산 설비를 오늘부터는 우리 자국으로 들어가서 애국심을 고치도 시키고 이쪽 중국에 있는 생산 설비 다 버리고 대만으로 가자.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중국에서 만들다가 오늘 바로 대만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책 시행 자체가 쉽지 않다라면 아무래도 대만 정부, 대만 경제 역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악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겠네요. 일단은 대만 같은 경우에도 미중 워낙 이제 중국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 그리고 확전, 그리고 연장이 지속적으로 좀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이제 3차례 금융 안정 회의를 진행을 했다라는 이제 좀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근 한 달에 한 번씩 금융 안정화 회의를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을 피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제 타이틀 제목을 달아서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블랙스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검은 백조죠. 그러니까 단어말 자체만 이제 풀이하면은, 그래서 이제 흔히 금융 이쪽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신 탈레브죠. 저도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금융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대학생이었고, 2008년도 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정말 블랙스완이라는 이 책은 금융권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되는, 그리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사실 금융위기의 개인적으로는 최대 수혜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신 탈레브 블랙스완을 모르는 금융 쪽 관계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미리 대비하자, 그리고 그 전후의 징조에 이제 집중을 좀 해서 시스템적인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잘하자, 그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00일간에 3차례 금융안정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스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이나 아니면 중국이 의도치 않은 곳에서의 금융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까봐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제 금융 안정화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미국 금융 원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은행 CEO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그룹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러한 이제 또 헨리 콜슨 같은 전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미중 무역 전쟁이 어쨌든 제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 쪽까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적극적인 끈,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좀 열어놓는 그러한 제스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달리고 있는 증시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차례대로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반등에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장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증권, 흔히 말해서 이제 월가의 명언 중에 우량주만 남기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미국 시장에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살 때, 맨날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아니면 포스코 이런 대형주만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우량주고,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에서는 빵 주식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될 텐데, 중국 시장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저도 좀, 새로운 종목, 신선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지만, 시장이 저렇게 신저가를 찍고,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투자는, 익히 알고 있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귀주 모태주, 중국 백주 생산 1위 기업이고요. 이 기업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일단 프리미엄 백주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세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49.300 위안, 목표가는 750.000 위안, 손절가는 60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량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멘토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 오늘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장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700만 원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요즘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이슈가 있는지 오늘장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페트로로 2억 달러 규모 거래를 마쳤다라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윙클부스 형제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장도 윤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저 윤진 멘토님과 함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윤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첫 번째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이번에 최근에 규제가 좀 있었었는데 베네수엘라 페트로건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제기된 지 3일 만에 2억 달러 건의 거래 규모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통해서 국제 거래를 진행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일단 7일장 기준으로 석유 기반 국영 암호화폐죠. 네, 페트로가 지금 2억 달러 규모의 국제 거래를 진행했다라고 마두로 대통령이 밝혔고요. 일단 최근에 페트로 실체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석유 기반으로 움직이는 페트로가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오일 생산에 대해서 상당수 중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실체 부분이 굉장히 미지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폐 거래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상 뭐 학용품, 그다음에 뭐 원자재 이런 쪽의 구매를 진행했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파트가 굉장히 좀 다양하지는 않고 굉장히 치중돼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스캠 논란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무가치한 코인이 아닌가라는 이 스캠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은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현재 스캠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간단히 금융사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ICO를 거쳐서 상장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굉장히 그냥 아예 무가치한데 그냥 백서만 잘 내놓고 혹은 이제 백서조차도 내놓지 않고선 오픈하는 코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분명히 발표는 하지만 이 계획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많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를 발표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사업 주체 자체가 자본금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이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미지수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앞으로 사용 여부가 미지수로 되는 만큼 가치가 무가치한 제로 상태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스캠 코인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발령이 됐었고요. 다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ICO를 거친 것도 분명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일단 중앙은행급 그리고 정부까지도 지원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 중에서는 그래도 최상급 레벨에 속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코인 자체가 석유 기반으로 움직이는 코인인데 석유를 실질적으로 최근에 생산을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른 베네수엘라가 이 석유 기반의 지지를 받는 한마디로 가치 지지 코인이죠. 가치 지지 코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가치 지지 코인과는 별개로 일단 중앙은행급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일단 외신들 측에서는 일단 석유 기반의 활동이 없다는 부분을 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여부가 확인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될지 궁금해지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말씀대로 현재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페트로가 과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이 페트로의 가치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최근에 페트로가 해외 분석기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이유 자체가 오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오일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다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네, 일단 오일 최대 매장 국가예요. 오일 최대 매장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일을 생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오일 기초자산이 발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초자산에 기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현재 베네수엘라 상태에서 오일 기반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것이 분명 허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일단 생산 자체가 안 된다면은 가치 지지를 활용하는 오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 지지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고 허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법정 통화인 볼리바르화랑 강제로 고정환율을 정해놓고선 추 정부가 환율 개입에 조작 가능한 구조라는 점 그리고 홍보된 것보다는 분명히 부족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은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은행급 암호화폐들 태국에서도 발행되고 있고 뭐 이란에서도 지금 발행 예정이 있고 다양한 국가들에서 지금 발행 예정이 있는데 이런 중앙은행급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으로 출시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지지가 될 수가 없는 그냥 무보증 화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화폐들과 대비해서는 그래도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기반으로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애초에 매장량이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이 다시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든지 가치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다른 화폐들보다는 가치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혹은 뭐 비트코인 같이 기업 기준으로 생산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페트로보다 강한 지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화폐들보다는 그래도 안정성이 높은 화폐로 구분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멘토님은요, 현재 이 타국가의 국영 암호화폐보다는 페트로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코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음 이슈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려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했던 제미니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즉 고정 환율 암호화폐가 발행됐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윙클보스 형제가 고정가치 코인을 지금 현재 발행한 상태인 건가요? 네, 일단 뉴욕 금융서비스당국 측에서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윙클보스 형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그리고 팍소스 각각에서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을 각각 거래소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미니 측에서 내놓은 코인은 제미니 달러 그리고 팍소스 측에서 내놓은 코인은 팍소스 스탠다드라는 코인의 명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코인들 두 가지 전부 다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고정환율 기준의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테더 같은 상품들도 사실 US 달러 기준으로 1대1 통화 상품이었죠. 그래서 성질 자체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다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플랫폼에는 오히려 호재성 이슈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마리아 블로 지금 뉴욕 금융서비스당국 국장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으면서 일단 뉴욕주가 진화하는 금융시장
기술, 형징, 혁신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일부러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테더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발행이 됐었기 때문에 홍콩에서 발행됐던 고정 안율 암호화폐가 일시적으로 통화 가치가 풀릴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거래소들에서 대부분 다 테더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더 마켓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에 중심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추후에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암호화폐들보다 더 강한 결제성이죠. 고정환율의 핵심적인 가치는 결제성입니다. 이 결제성을 가지고선 다른 코인들을 누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에서 출시한 친구들보다는 뉴욕이나 다른 미국 지역 내에서 출시한 코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욕 규제 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 맞고요. 일단 암호화폐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변동성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이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일단 변동성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연준 파월 의장께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매번 제 주장은 제가 많이 펼쳐드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결제성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더리움이나 다른 화폐들도 사실상 쓰이는 파트를 보시면은 거의 다 지금 가상화폐, 즉 기존의 게임머니나 혹은 카드 포인트들이 사용되던 그런 파트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화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거의 가상화폐에서 그냥 보안이 좀 더 강화된 정도, 그 정도의 암호화폐 역할만 띄었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정환율 암호화폐의 가치를 사용을 함으로써 사실상 결제 시스템으로 직접적으로 달러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좀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서클이나 베이시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죠. 서클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로서 투자를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이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구글과 함께 차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정환율 암호화폐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뉴욕 측에서는 고정환율 암호화폐를 추진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첫 건이 맞지만 일단 윙클보스 형제가 일단 초기 투자자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네임밸류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스닥 자회사로 제미니가 편입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힘에 입어서 동반 성장을 빨리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빠르게 나스닥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성장을 시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치를 좀 보장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만큼 변동성 문제를 잡아서 실질 화폐에 사용될 수 있는 실제 결제의 가장 수단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거래 입금 대신에 입금 금액을 원화나 혹은 각국의 통화로 넣는 대신에 그냥 이 테더 혹은 USD 달러에 해당하는 1:1 가치 통화를 통해서 바로 그냥 입금을 하는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테더나 혹은 고정환율 암호화폐를 먼저 선구매한 다음에 그리고 각 거래소로 이 상품들을 이동을 시키고요. 출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테더나 각 고정환율 화폐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출금하는 이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결제 시스템이 카드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 단계로서 이 고정환율 암호화폐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일단 테더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를 미루고 사실 서클이나 다른 베이시스 혹은 지금 이번에 데미니 달러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출시돼서 다른 코인들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USD 달러 이번에 최근에 테더 청문회도 일부러 좀 상당히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테더 같은 경우에는 홍콩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막아서라도 사실상 이용 가치를 좀 급감을 시켜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일부러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언론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테더를 대체할 다른 고정환율 암호화폐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변수가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1:1 달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진입 장벽이 없고요. 사실 보안만 잘 갖췄다면은 얼마든
4세대 코인이 앞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코인을 대체하고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중앙은행급에서 암호화폐를 출시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특히 제미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임밸류에서도 사실 달러를 대체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저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테더보다도 네임밸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기에 만들어졌던 만큼 일단 상용화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거의 또 USDT라는 코드를 따냈죠. 그래서 사실상 제미니 달러보다 네임밸류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제미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급 암호화폐가 발행됐을 경우에는 네임밸류 상으로도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통화 대비해서도 네임밸류가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오히려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일단 1차적으로 오픈된 제미니 달러에 대한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암호화폐들이 다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페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앙은행급 암호화폐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는 만큼 이 코인들이 전부 다 각각 국가들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추후에는 IMF나 BIS 측에서 기축통화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불안한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지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또 큰 이슈들을 또 잡고 그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장도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또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